unfold. 시간은 나를 이루는 진료다. 시간은 나를 휩쓸고 가는 강이지만 내가 곧 그 강이다. 그리고 시간은 나를 찢어발기는 호랑이지만 내가 곧 그 호랑이다. 아르헨티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문장인데요. 이 문장 참 강렬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전만 이상해요. 우리는 공간 속에서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왜 시간 속에서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앞으로만 떠밀려 가야 하는 걸까요? 왜 바닥에 떨어져 깨진 찻잔은 절대로 저절로 다시 붙지 않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시간의 화살과 그 배후에 숨어있는 거대한 힘,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어서 우리가 느끼는 이 씁쓸함이 사실은 물리법칙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오늘 그 뿌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자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사실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물리 법칙들 있잖아요. 뉴턴의 운동 법칙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심지어는 양자역학까지. 이런 미시세계의 법칙들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마치 영화 필름을 되감는 것처럼 완벽하게 대칭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한쪽으로만 흐를까요? 바로 그 거대한 불일치를 설명해주는 열쇠가 말씀하신 엔트로피입니다. 그 열쇠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19세기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루트위그 볼츠만이었죠.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럴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식으로 접근했다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바로 그 황글이라는 개념이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죠. 동전 1000개가 담긴 상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동전들이 전부 앞면을 향하고 있는 상태. 아주 질서정연하죠? 네, 그렇죠. 이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이게 바로 엔트로피가 극도로 낮은 상태예요. 아, 그렇죠.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딱 하나뿐이겠네요. 그런데 이걸 막 흔들어서 앞면이 대략 500개, 뒷면이 500개 나왔다고 해보죠. 이건 훨씬 무질서해 보이죠. 이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계산해보면 거의 10의 300제곱까지가 넘습니다. 10의 300제곱이요? 와. 네,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예요. 이게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앞면 500개, 뒷면 500개인 상자를 다시 흔들었을 때 이게 우연히 전부 앞면인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제 평생 흔들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확률이 터무니없이 낮을 뿐이죠. 이것이 볼츠만의 위대한 통찰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S는 K, B, 로그, 오메가라는 공식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서 S가 엔트로피, 그리고 그 오메가가 바로 방금 말한 경우의 수입니다. 아, 그 유명한 식이군요. S equal KB ln 오메가. 네, 이 공식이 말하는 건 간단해요. 우주는 그냥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쪽으로 흘러갈 뿐이다. 깨진 찻잔 조각들이 다시 모여 완벽한 컵이 될 경우의 수는 딱 하나지만 흩어져 있을 경우의 수는 거의 무한대인 거죠. 와.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는 쪽만 보게 되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많은 쪽으로 그냥 흘러간다. 우리가 느끼는 이 불강력적인 시간의 흐름이 사실은 거대한 확률 게임의 결과였다니. 좀 허무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흥미로워집니다. 엔트로피를 단순히 무질서라고만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그런가요? 더 정확히는 우리가 잃어버린 정보의 양을 뜻합니다. 정보의 양이요? 네, 컵이 멀쩡할 때는 컵을 이루는 원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가 명확하죠. 하지만 컵이 깨져서 산난조각 나면 그 수많은 파편들이 어디로 튀었는지, 그 원자들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정보의 상실이야말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본질인 셈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통찰을 남긴 사람이지만 정작 볼츠만 본인의 삶은 너무나 비극적이었더군요. 자료를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원자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싸웠다고요. 네, 당시 과학계 주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실증주의가 팽배했습니다. 특히 에른스트 마흐 같은 거물급 학자들이 당신 원자를 눈으로 본 적 있어? 라면서 계속해서 그를 조롱하고 학문적으로 고립시켰죠.
아니, 지금이야 원자가 당연한 상식인데. 그렇죠. 하지만 당시 볼츠만은 보이지 않는 원자들의 통계적인 움직임으로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정말 외로운 선구자였습니다. 결국 동료들의 불인정과 평생 알아온 지병 때문에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906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그런데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그가 죽고 불과 몇 년 뒤에 모든 게 바뀌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지점이죠. 그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인슈타인이 브라운 운동을 원자의 움직임으로 설명해냈고요. 아인슈타인이. 네, 그리고 장페랭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 원자의 존재를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볼츠만이 평생을 바쳐 주장했던 모든 것이 옳았음이 밝혀진 거죠. 돌이켜보면 그가 발견한 법칙, 즉 질서정연한 것이 결국 무너지고 흩어지고 마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역설적으로 그의 정신까지 잠식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와. 결국 그 묘비의 방정식 하나에 우주가 얼마나 냉정한지, 그리고 그 천재 과학자가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 좀 엉뚱한 상상이 드는데요. 엔트로피가 결국 확률의 문제라면 아주 눈이 좋고 손이 빠른 누군가가 개입해서 이 확률을 이겨낼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분자들을 하나하나 골라내는 식으로요. 하하, 바로 그 엉뚱한 상상을 150년 전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가 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그 상상 속의 존재에게 맥스웰의 도깨비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그 도깨비는 두 개의 방 사이에 있는 작은 문을 지키고 서서 빠른 분자는 오른쪽으로, 느린 분자는 왼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쪽 방은 점점 뜨거워지고 다른 쪽은 차가워지겠네요. 에너지를 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질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엔트로피가 줄어드니까 시간을 거스르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이 도깨비는 그 후로 100년 넘게 물리학자들을 괴롭혔어요.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한 사람이 IBM의 연구원이었던 롤프 란다우어입니다. 란다우어요? 그는 도깨비의 메모리에 주목했습니다. 도깨비가 분자의 속도를 보고 분류하려면 그 정보를 일단 자신의 머릿속, 즉 메모리에 기록해야 하죠. 그렇죠. 일단 보고 기억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도깨비의 메모리는 무한하지 않잖아요. 계속 새로운 분자 정보를 기록하려면 이전에 기록했던 낡은 정보를 삭제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란다우어가 밝혀냈습니다. 정보를 1비트 지울 때마다 K, BT 로그 2라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방출되면서 도깨비 바깥 세상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는 란다우어의 원리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도깨비가 방 안에서 엔트로피를 줄여봤자 자기 머릿속 정보를 지우면서 그보다 더 큰 엔트로피를 우주에 내뿜는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전체적으로는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보는 물리적이다. Information is physical 이라는 아주 심오하고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정보는 물리적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잊는다는 행위가 그냥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추상적인 작용이 아니라 실제로 우주의 엔트로피를 높이는 열을 방출하는 물리적인 행위라는 뜻입니다. 와,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를 높인다니. 그래서 시험 공부한 거 잊어버리면 머리에서 김이 났던 걸까요? 생각해보면 이 엔트로피라는 법칙 자체가 우주적인 규모의 이야기잖아요. 애초에 우리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게 바로 현대 우주론의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인 과거가설입니다. 빅뱅 당시 우리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았지만 놀라울 만큼 물질이 균일하고 매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네. 균일하고 매끄러우면 질서정연하니까 엔트로피가 낮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방 안의 공기 분자는 흩어지는 게 자연스럽지만 우주에서는 중력 때문에 물질이 서로 끌어당겨 뭉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즉 경우의 수가 많은 고엔트로피 상태입니다. 중력 때문에 뭉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군요. 네. 그런데 우리 우주는 정반대로 지극히 매끄러운 상태에서 시작했으니 이건 마치 누군가 10의 300제곱까지가 넘는 엉망인 조합을 피해 단 하나의 완벽하게 정돈된 조합을 뽑아놓은 것과 같은 미스터리인 셈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주의 미래는 모든 게 다 뭉치고 식어서 끝나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열적 죽음이라는 말이 되게 무섭던데요? 모든 별이 꺼지고 블랙홀마저 증발해서 완전한 암흑과 정지만 남는 상태라니.
그게 전통적인 우주의 종말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암울한 시나리오에 반론을 제기할 만한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오, 정말요? 2024년 DSI라는 대규모 우주관측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팽창시키는 정체불명의 힘, 암흑에너지가 영원불변한 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겁니다. 아, 암흑에너지가 약해진다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주의 가속 팽창이 언젠가 멈추고 중력의 힘이 다시 우세해지면서 우주 전체가 수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빅크런치라고 부릅니다. 빅크런치요. 네. 이걸 바탕으로 일부 이론가들은 불사조 우주라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해요. 우주가 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수축과 재탄생, 즉 빅바운스를 통해 영원히 순환한다는 가설이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아는 시간의 화설 역시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정말 SF 같은 상상도 가능해집니다. 우주가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한다니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럼 다시 우리 자실,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우주 전체가 이렇게 무질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엔트로피 법칙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바로 그 질문을 물리학자 슈레딩어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던졌죠. 그리고 아주 시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답이었죠? 생명은 음의 엔트로피를 먹고 산다. 조금 더 물리학적으로 풀어보자면 생명은 법칙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칙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칙을 이용한다고요? 우리는 열린 개입니다. 외부로부터 질서 있는 것, 즉 음의 엔트로피, 음식물을 섭취하죠. 그리고 생명활동을 통해 우리 몸 안에서는 질서를 유지하지만 그 대가로 더 큰 무질서, 그러니까 열이나 배설물을 외부 환경으로 방출합니다. 아하, 결국 내 몸이라는 작은 공간의 엔트로피를 낮추기 위해 주변 환경을 포함한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더 빨리 증가시키는 아주 영리한 존재인 셈이죠. 와,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우주의 무질서를 가속화시키는 행위라니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 노벨상 수상자인 일리아 프리고진은 우리 같은 존재를 소산구조라고 불렀습니다. 촛불이나 태풍처럼 끊임없이 외부 에너지를 끌어다 쓰면서 일시적으로 복잡한 질서를 유지하는 모든 구조를 말합니다. 촛불이나 태풍도요? 네, 이런 현상은 무생물 세계에서도 아주 아름답게 나타나는데요. 벨루소프 자보틴스키 반응이라는 화학 반응을 보면 특정 화학물질들을 섞었을 때 그냥 평범하게 섞이는 게 아니라 붉은색과 푸른색 파동이 주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면서 아름다운 나선형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와, 저는 이걸 물질이 쓰는 시라고 부르고 싶어요. 엔트로피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힘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경이로운 복잡성을 잉태하는 산파 역할도 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논의를 다시 우리 내면으로 가져와 보고 싶어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왜 우리는 과거만 기억할 수 있는 걸까요? 왜 우리의 심리적인 시간의 화살은 우주의 물리적인 화살과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할까요? 톰 스토파드의 희곡 아카디아에서 천재 소녀 토마시나가 쌀푸딩에 잼을 섞으면서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정보의 물리적 대가로 돌아갑니다. 기억이라는 건 뭘까요? 뇌에 뭔가를 기록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외부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뇌라는 물리적인 매체에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무질서한 뉴런들의 연결 상태를 특정 패턴으로 바꾸는, 즉 국소적으로 엔트로피를 낮추는 과정이죠. 아, 맥스웰의 도깨비가 정보를 기록하는 것과 똑같은 거군요. 따릅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컵이 깨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뇌 속에 그 사건을 기록하는 과정 자체가 우주의 총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와, 다시 말해 우리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세상을 경험하고 또 그 방향으로만 기억을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뇌 자체가 엔트로피의 흐름에 기대어 작동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기억한다는 행위 자체가 시간의 흐름, 엔트로피의 흐름 위에 올라타야만 가능한 거였네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테넷에서 시간을 거꾸로 거스르는 인버전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불가능한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내 영화 속에서도 바람을 거슬러 소변 보는 것과 같다는 재치 있는 비유가 나오죠.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인간의 간절한 욕망이 만들어낸 아름답지만 슬픈 허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절대적인 법칙 때문이 아니라 우리 우주가 그냥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더 무질서한 상태로 나아가는 거대한 통계적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이 슬프지만은 않게 들려요. 바로 그 되돌릴 수 없다는 성질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우주 역사상 단 한 번뿐인 유일무이한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시간을 마음대로 되감을 수 있다면 첫 키스의 설렘도 이별의 아픔도 지금처럼 소중하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되돌릴 수 없기에 모든 순간이 애틋하고 소중하다는 역설, 참 아름답지 않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빅뱅이라는 거대한 굴꽃의 남은 열을 태우면서 잠시 동안 이 지구 위에서 아름다운 무늬를 그렸다가 사라지는 소상구조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맨 처음에 인용했던 보르헤스의 말처럼 시간이라는 호랑이가 우리를 삼키지만 그 시간을 경험하는 우리가 바로 그 호랑이이기도 한 거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는 돌아갈 수 없기에 기억이라는 이름의 보석으로 남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시간의 화살이 우리 가슴을 관통하며 지나가는 바로 그 통증이야말로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